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에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제 12예요. 한중연합작전 독립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0년대 해외 이야기인데요. 두 개의 군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선의용대하고 한국광복군인데요. 지금까지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한국광복군이 압도적인 비율로 많이 출제는 됐었다라는 팁을 하나 드리고요. 한중연합작전의 사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20, 30년대 무장투쟁이랑 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한중연합작전이에요. 그래서 사례 정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940년대 광복을 준비하던 단체가 세 단체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체를 좀 여러분이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좀 지도와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개 단체가 여기 나와 있죠. 네, 조선 독립동맹, 조선 건국동맹,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각각의 위치 한번 확인을 하고요. 다시 1930년대 전반으로 가기 전에 키워드 하나 보고 갈게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항일 연합전선이 형성되던 시기다. 그러니까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체 또는 각각의 군대들이 연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랑 한국이 연합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면 되고요. 광복을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일본이 곧 있으면 망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되찾은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930년대 전반에 해외 무장투쟁,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국민부 혁신의회 그리고 다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으로 개편이 됐는데 1931년도에 일본이 불법으로 만주를 점령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요 만주 지역에 있던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죠.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독립군 부대와 중국이 서로 연합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영릉과 흥경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32년도에 일본이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이 만주 지역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더 이상 여기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아예 만리장성 남쪽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는 세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여기에 머물면서 잔존하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그런 세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자연스럽게 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좀 게릴라전을 할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든 군대가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그런 군대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내로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의열단을 창설했던 그런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이 주도해서 난징이라는 중국 도시에서 1935년도에 민족혁명당을 만듭니다. 자, 여기는 의열단 계열의 사람들과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과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만든 그런 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열단 계열이 주도권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러자 이제 마음 상한 민족주의 계열이 여기서 다 탈퇴하고 이제 임시정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약간 좌익 단체스럽게 바뀌게 되는 게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그런데 민족혁명당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3년 후에 1938년도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그런 군대 조직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중국 관내에서 생긴 최초의 한인 부대였고요. 중국 국민당 군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데 약간 좀 후방 지원의 역할에 머물러요. 그런 심리전을 하기도 하고 붙잡아온 일본군은 포로를 신문하기도 하고요. 후방을 교란시키는 그런 공작 활동에 주로 이제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짱을 뜨는 이제 그런 전면에서 이렇게 맞짱을 뜨는 그런 역할보다는 뒤에서 뭔가 교란 작전을 하고 수습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게 바로 조선의용대예요. 그러자 조선의용대에서 불만이 터집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뒤에서 뒤치다거리 하게 생겼냐고 일본이랑 맞짱 뜨고 싶다고 이러면서 많은 수의 조선의용대원들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일본군이랑 직접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 지도가
여러분 교과서 57쪽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 호가장 전투가 대표적이겠네요. 자, 그리고 이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조선 의용대 일부 대원들과 김원봉은 나중에 충칭에 창설됐었던 임시정부 밑에 창설됐었던 한국광복군으로 또 편입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생긴 최초의 한인 부대다. 대부분은 조선 화북지대로 이제 의용대 화북지대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던 일부 세력들은 김원봉과 함께 임시정부 소속의 한국광복군으로 편입이 된다라는 그런 흐름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40년대가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누가 일으켰나요? 독일이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제 우리와 관련 있는 것은 이 일본이 이제는 일으킨 나라 쪽이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맞서 싸운 연합국이 영프, 소, 미, 중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우리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더 이상 상하이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여기저기 이동하다가 결국에 충칭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됐던 게 40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독립당이라는 당을 만들죠. 이게 이제 요새로 말하면은 여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드디어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한편 한커우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조선의용대가 결성이 됐다가 이제 화북 지역의 예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됐다가 요 지역에 이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또 다른 조직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서 조선의용군으로 다시 재편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까? 조선의용대가 화북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됐다가 조선 독립동맹이 생기자 그 밑에 들어가서 조선의용군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원봉이 남아있던 조선의용대 대원들을 일부를 데리고 한국광복군에 들어간다. 한국광복군은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합군의 합동작전을 같이 펼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그 다음에 인도 전선에 같이 연합군으로 참전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손으로 직접 일본군을 몰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합니다만 이게 이루어지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D-Day보다 한 일주일 정도 일본이 먼저 항복을 해버립니다.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일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어쨌거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는 했었다. 자, 그리고요. 임시정부는 이제 되찾은 나라를 어떻게 건국을 할 것인가 강령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탕이 됐던 사상이 삼균주의입니다. 세 가지가 균등해야 된다. 그런 이제 주장, 조소왕이 이제 주장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강령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61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각 단체의 건국 강령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공통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을 해서 광복군도 생기고 건국강령도 발표했다. 그다음에 화북 지역의 예난에서는 조선 독립동맹이 생겼고 조선의용군을 두었다. 자, 이제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여기에도 이제 광복을 준비하는 단체인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여운형이 주도를 했고요. 이 조선 건국동맹이 실제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하게 국내에 있었던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 건국동맹이 나중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또 개편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치안 유지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세 개 단체의 건국 강령 교과서 61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봤나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절대 왕정, 뭐 입헌군주정, 왕을 세우지 않을 거야. 공화정을 목표로 했었다. 두 번째, 주요 산업시설은 나라의 것으로 한다. 국유화한다. 세 번째, 교육은 무상으로 진행한다. 그다음에 뭐 친일파 처단한다. 뭐 이런 이제 또 나머지 내용도 있는데 뭐 요 정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쯤 열렸던 국제회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독립과 관련된 이제 그런 회담 세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순서대로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입니다. 카, 얄, 포 요 순서대로인데요.
카이로 회담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독립이 언급이 됩니다. 얄타 회담에서는요,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한다. 그러니까 소련으로 하여금 일본이랑도 싸워라라는 것이 이제 합의가 됐던 게 얄타 회담입니다. 좀 와닿지 않죠? 소련이라는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러시아, 지금 유럽에서부터 동아시아까지 길쭉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럽에서 독일이랑 싸우던 소련이었는데 이제는 독일이 항복을 했으니 군대를 돌려서 동쪽에 일본이랑도 싸워라라는 것이 합의가 됐던 게 얄타 회담이고요. 포츠담 회담에서는 한국의 독립이 재확인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고 개기고 있었던 일본에게 야, 니네 빨리 항복해.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압박을 했던 회담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결국 항복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원자폭탄을 두 발을 떨어뜨리죠. 일본 본토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3, 40년대 해외 무장투쟁, 항일 연합전선의 형성과 광복 준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또 현대사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주 재밌을 거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동안 일제강점기 공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안녕.